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예순을 맞이했고 남편 정수환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요. 봄볕이 따스하게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고 현우와 소영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죠. 손등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내며 거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곧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정수아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책임져 온 사람입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하지만 한 번도 월급날을 거르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며 집안 살림을 단 한 번도 부족하게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중매로 소개해 주신 사람,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29의 나이로 결혼식장에 섰고 그렇게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일어나세요. 남편은 늘 그렇듯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고 저는 밥상을 식탁에 옮겨 놓았죠. 오늘 회사에서 일찍 퇴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당신 환갑. 잔치 준비 때문에 애들이랑 상의할 게 있어서요. 남편은 김치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6시쯤 들어올게. 근데 환갑 잔치는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하면 안 될까? 괜히 크게 할 필요 없잖아. 아니에요. 당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환갑은 제대로 해드려야죠. 현우랑 소영이도 아빠 환갑은 꼭 챙기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정장 재킷을 걸치며 현관문을 나섰죠. 다녀오세요.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손만 가볍게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며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현우와 소영이 집에 들렀습니다. 현우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소영은 아직 미혼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환갑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시계? 아니면 양복? 소영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죠. 글쎄, 아빠는 원래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니.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제일 좋아하실 거야. 에이, 그래도 환갑인데 뭔가 특별한 거 해드려야죠.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드리자고요. 아빠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해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래요.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단란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었죠. 그 어떤 비밀도 그 어떤 그림자도 없는 평범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죠. 여보, 당신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환갑인데. 제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들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그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일까 싶어 앞치마를 두른 채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정수환 씨 계신가요? 정수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으시는 건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걸까?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여보, 밖에 누가 당신 찾아왔어요. 이서연이라는 여자분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남편이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그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갈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에 있어. 내가 처리할게.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과 현관 사이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소영과 현우는 제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TV를 끄고 제 쪽을 바라보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다 밝힐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영과 현우도 뒤따라왔죠. 문을 열자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소영과 현우를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정수환 씨 딸이에요.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갈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에 있어. 내가 처리할게.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과 현관 사이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소영과 현우는 제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TV를 끄고 제 쪽을 바라보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다 밝힐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영과 현우도 뒤따라왔죠. 문을 열자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소영과 현우를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정수환 씨 딸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딸, 남편에게 딸이 있다고? 제가 모르는 딸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현우가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저 사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설마 사실이에요? 이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제 출생신고서. 정수환 씨가 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건 이미 확인됐어요. 현우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진짜네. 이게 진짜라고?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3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에 끼워준 그 반지.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던 걸까요? 이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유산 상속 청구를 하러 왔어요. 법적으로 제게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을 속이고 살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현우는 주먹을 쥔 채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 제가 지켜온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설명할 기회를.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제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봄볕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죠.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옆에서는 남편이 소파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한다기보다는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죠. 미선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다 얘기할게. 설명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던 걸 이제 와서 설명을 한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만 줘.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건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5살 때였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고 6년째 되던 해야. 회사에서 정말 힘든 시기였어. 프로젝트가 계속 실패하고 상사한테는 매일 혼나고 집에 오면 당신은 현우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자 후배가 있었어. 이름은 이혜진. 서연이 엄마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일 관련해서 자꾸 물어보고 같이 야근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비웃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집에 오면 늘 피곤해하고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나 봐.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었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을까요? 현우를 낳고 밤낮 없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울음 달래며 지쳐 쓰러지던 나는 뭐였을까요? 그때 저도 외로웠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을 혼자 사귀며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이자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셨군요. 외로워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갔죠.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는요? 그때도 외로워서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어. 그리고 두려웠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당신한테, 현우한테, 회사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는 그 사람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돈을 줄 테니 병원에 가라고 했어. 하지만 혜진이는 거절했어. 자기는 이 아이를 낳겠다고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했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말하겠다고? 그럼 제가 그때 알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요? 나는 겁이 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었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혼자서 낳아서 키우든 입양을 보내든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어. 연락도 끊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 서연이도 본 적 없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살려고 했어. 없던 일로. 사람의 목숨을 자기 핏줄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를 버리고 3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온 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알아. 내가 비겁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당신과 현우와 소영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 지킨 거요? 이게 지킨 거예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30년이 지킨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좀 해요. 이웃 사람들 다 들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저와 남편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도 이해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3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 수 있었어요? 소영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빠를 정말 존경했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소영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밤새 어디를 갔다 온 건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우리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얘기 중이세요? 뭐 얘기할 게 더 남았어요? 아빠가 바람 피워서 딸 하나 더 있다는 거, 그거면 끝 아니에요? 현우야, 말 조심해. 제가 아들을 나무랐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뭘 조심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둥이였다는 게,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게. 현우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빠는 그동안 어떻게 우리 얼굴을 보고 살았어요?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요? 현우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영도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아니, 믿고 싶긴 한 걸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져 있을 뿐입니다. 미선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요?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아니면 그냥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모를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은 소파에서 주무세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반지를 끼울 때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모래성이었습니다.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저는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 박혀서 이제는 뺄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 결혼처럼 저는 반지를 잡아당기다가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 회사로 등기 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의 이서연의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그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및 유산 상속 청구 소송. 이서연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무려 3억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3억이에요, 3억. 우리 집도 팔아야 할 판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서류를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3억을 달라고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집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소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남편의 과거로, 남편의 비겁함으로,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제 아이들을,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변호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 그 말이 제 머릿속에 희미한 빛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저도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순종적인 아내로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자. 우리도 대응해야지. 제 말에 현우와 소영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금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반지를 낀 손으로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비록 남편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지키겠다고.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만큼은 지키겠다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죠. 저는 그냥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답답한 공기에서, 남편의 얼굴에서, 무너져가는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6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29에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둘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 살림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은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고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빼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누를 바르고 찬물에 담그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 박혀서 이제는 제 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 60살에 혼자가 된다는 것. 저는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성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 여성의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관심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지나 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많이 우세요. 아빠 때문에요. 할머니도 혹시 남편분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눈에는 저와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남편 때문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제 말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래요.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랑. 그래서 지금 이혼 준비 중이세요. 이혼을요? 그 나이에? 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인생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거짓말쟁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는 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그 나이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정말 두려워하셨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다고.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운 것과 불행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두려움을 택하겠다고. 두려운 것과 불행한 것.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불행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외롭고, 가족이 있지만 고립되어 있고, 결혼했지만 혼자인 그런 불행. 그렇다면 차라리 진짜 혼자가 되는 게 나을까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어머님이. 제가 말했습니다. 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충분히 용기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 여성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편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걱정되잖아요. 미안해. 그냥 좀 걷고 싶어서.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거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영이랑 저랑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 거실에는 소영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요? 회사 갔어요. 오늘부터 다시 출근하신대요. 현우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을 한다고 도망가는 건가 아니면 책임지려는 건가? 엄마, 우리가 어젯밤에 소영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전적으로 지지할게요. 뭐라고? 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아빠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근데 엄마가 제일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혼하시든 계속 사시든. 소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 인생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저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정이라는 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소영이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이서연의 변호사와 같은 이름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님. 저는 변호사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변호사 사무실.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따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서연의 등장, 남편의 고백, 3억 원 소송.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다니.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물음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서연 씨가 친생자 관계가 증명되면 법정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문제예요. 3억이라는 건 과도한 청구일 수 있어요. 그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협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인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예요. 이혼을 원하시나요? 이혼. 그 단어가 또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남편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근데 또 6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다 남편이랑 얽혀 있잖아요. 이혼하면 저는 뭐가 남을까 싶기도 하고. 박미선님, 제가 이런 사건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특히 부인 같은 경우는 잘못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남편분의 잘못인데 왜 부인께서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셔야 하나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 짐을 져야 하는 걸까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 원 정도 인정되죠. 수천만 원. 그 돈이면 저 혼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변호사와 1시간 넘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이서영과의 소송 대응 방법까지 머리가 복잡했지만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미선님,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서연 씨의 소송에는 대응해야 하니까 일단 답변서는 제출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 혼자가 아니구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랑 예금 통장이야. 다 당신 명의로 옮기려고. 만약에 이서연이한테 뭘 줘야 한다면 내 명의에 있는 걸로 줄게. 당신 거는 건드리지 않을게.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선아, 나는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날 용서해 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용서요? 재산 넘기면 제가 용서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미안하면 저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제가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 네. 이혼할지 말지. 당신하고 계속 살지, 혼자 살지. 그걸 제가 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결정에 따르세요. 제 말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또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자유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가 빠질 때쯤이면 제 마음도 결정이 되어 있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고요한 빛.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겠다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것이 고립의 끝이자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죠. 현우와 소영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들. 30년 넘게 다니던 시장이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미선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거짓말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있구만. 나하고 30년 넘게 아는 사이인데 티가 다 나지. 커피 한 잔 하고 가.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어가게 뒤편 작은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아주머니는 믹스커피를 타서 제게 건넸습니다. 자, 마시면서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아주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서연의 등장, 남편의 고백, 소송, 이혼 고민까지. 말하는 내내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미선 씨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남편이지, 당신이 아니잖아.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잘못한 건 남편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창피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있잖아, 미선 씨.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봤어. 네. 저는 놀라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30년 전에 바람 피웠어. 그것도 내 친구랑. 세상에. 그때 나도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애들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고 이혼하자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 아주머니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이혼 안 한 거?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미선 씨, 나는 그때랑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때는 여자 혼자 살기 정말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 여자도 혼자 살 수 있어. 연금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쉬운 건 아니지. 근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나는 참고 살았지만 당신은 안 그래도 돼.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아주머니의 말이 공원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의 말과 겹쳤습니다. 두려운 것과 불행한 것 중 선택하라는.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서연 씨에 관한 일입니다. 이서연. 그 이름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저기 카페로 가시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여성을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소희라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예진 씨의 동생입니다. 서연이 이모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예진. 남편이 바람 피웠던 그 여자의 동생이라고? 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서연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다가 결국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죠. 김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박미선 씨, 저는 서연이가 이러는 게 싫어요. 언니 유품 속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찾아내더니 갑자기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는 게, 그럼 이서연 씨를 말리려고 오신 거예요? 제 물음에 김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어요. 서연이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에, 언니가 고생하다 죽었다는 것에, 그 분노가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미선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언니가 정수환 씨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물론 언니도 잘못했지만 박미선 씨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김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성도 피해자였습니다. 언니를 잃고 조카의 분노를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요구하는 3억이요. 그거 사실은. 김소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사실은요? 서연이는 빚이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해서 2억 정도.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법적 권리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건가요? 복수가 아니라 돈 때문에. 박미선 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주제 넘은 건 아는데요. 혹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협상이요? 네. 서연이한테도 박미선 씨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법정까지 가면 서로 더 힘들어질 테니까. 김소희의 제안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협상.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변호사님과도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제 연락처 남길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소희와 헤어진 후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소영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시장 갔다 왔어. 근데 소영아, 너 무슨 일 있어? 소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서연 언니 만났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 이서연을 만났다고?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사과했어요. 사과? 네. 자기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우리 가족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차갑던 이서연이 사과를 했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자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또 다른 가족이 있더래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소영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서연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또 다른 피해자. 엄마, 저 언니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언니가 미운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는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랐어요. 소영아, 엄마, 우리가 언니한테 뭔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라도. 소영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착한 아이였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나?
소영아, 너는 화 안 나? 화나죠. 아빠한테. 근데 언니한테는. 언니는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아요. 이서연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남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유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미선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오후 3시는 어떠세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소희를 만난 일, 소영이, 이서연을 만난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협상이 가능할까요? 제 물음에 김유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소송보다는 협상이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시간도 돈도 절약되고 감정적 소모도 덜하니까요. 그럼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글쎄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대략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거기에 이서연 씨가 30년 동안 아버지의 부양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1억 5천 정도로 합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1억 5천.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3억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안해 볼게요. 김소혜 씨 통해서. 좋습니다. 제가 합의서 초안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박미선님, 혹시 남편분과는 이혼 관련해서 결정하셨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서연 씨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소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소혜 씨. 저 박미선입니다. 아, 네. 박미선 씨.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해 봤어요. 1억 5천으로 합의하면 어떨까 해서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서연 씨가 앞으로 저희 가족한테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만나시겠다고요?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제 남편의 딸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제 말에 김소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김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이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 합의도 받아들이겠다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이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집 앞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화날 만도 하죠. 제 대답에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아버지한테는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는지, 왜 엄마는 혼자 고생하다 돌아가셨는지 이해해요. 제 말에 이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내 남편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이서연을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가족.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서연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투병 생활, 혼자 살아온 외로움,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가족의 혼란, 제 고민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서연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상처받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저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존재했다는 것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이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남편의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두 여자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 이서연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서연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억 5천으로 합의했다고? 당신이? 네. 제가 이서연 씨를 만나서 직접 얘기했어요. 미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남편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현우와 소영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식사 도중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뭔데? 아빠는 정말 이혜진 씨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수였던 거예요? 현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순간의 외로움이었어.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그럼 왜 서연이를 버렸어요? 자기 아이잖아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당신 엄마를, 너희들을, 이 가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다른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소영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잘못했어. 그건 분명해. 근데 우리가 아빠를 심판할 수는 없어. 그건 아빠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야.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랑 계속 살 거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 근데 또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그냥 시간이 필요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김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이 할 말이 있다며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혹시 합의를 번복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서연은 제 예상과 달리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요. 일기장이요? 네. 박미선 씨가 읽어보셨으면 해서요. 그럼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낡고 바랜 노트. 1990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오늘 회사에 새로운 정수한 선배를 만났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일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990년 5월 20일. 정수한 선배가 오늘 저녁 사주셨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팀 회식이었는데 선배가 내 옆에 앉으셨다.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1990년 8월 3일. 선배가 결혼하셨다는 걸 오늘 알았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 바보 같은 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혜진은 남편이 결혼한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1990년 10월 10일. 선배가 나한테 고백하셨다. 결혼했지만 아내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나를 사랑하게 됐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한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1991년 2월 1일. 선배와 사귀기로 했다. 나쁜 짓인 걸 알지만 그분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선배는 나중에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이혜진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이혼하겠다고. 1991년 6월 15일. 임신했다. 선배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다. 그리고 병원에 가자고 하셨다. 아이를 지우자고. 1991년 6월 20일. 선배와 크게 싸웠다. 나는 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다. 선배는 지금은 안 된다고, 시기가 안 좋다고 하셨다. 그럼 언제가 좋은 시기인가요? 1991년 7월 1일. 선배가 회사를 그만두셨다.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1991년 7월 10일. 선배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선배 부인이 아들을 안고 나오는 걸 봤다. 예쁜 아기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선배는 절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냥 순간의 실수였다는 것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혜진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 1991년 12월 5일. 서연이를 낳았다. 작고 예쁜 딸.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아빠 없이 자라겠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고 싶다. 1995년 4월 20일. 서연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울면서 왔다. 친구들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놀렸다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2005년 9월 10일.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서연이 대학 등록금도 모자란데. 일단은 약물 치료만 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3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도 재산도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혜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사랑에 빠진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평생 혼자서 치렀던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이거 읽어봐요. 저는 이혜진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일기장을 펼치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혜진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우리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미선아, 나는. 그게 사실이에요?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나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 혜진이를 붙잡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당신은 내 아내였어.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었어. 사랑은요?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 솔직히 중매 결혼이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소중해졌어.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모를 겁니다. 저를 진짜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게 편해서 붙잡고 있었던 건지. 당신 때문에 세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이혜진 씨, 이서연 씨, 그리고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돼? 남편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서연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아빠 노릇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나한테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한테는 시간을 주세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계속 함께 살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이혜진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낳은 것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 비록 아빠 없이 자라겠지만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그리고 언젠가 내 아빠를 만나거든 너무 미워하지는 마. 그 사람도 나름 고민했을 거야.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이혜진은 끝까지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이서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과 이서연이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사과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딸로 인정하고 싶다고 했어. 뭐래요? 울더라. 엄청 울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다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야. 내 딸을 30년 동안 모른 척 했으니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지금은요? 아니면 예전에도요? 예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 근데 당신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소유욕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녹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인생도 이 차처럼 쓰디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기로. 이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로. 그것이 제가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30년의 거짓 위에 다시 진실을 쌓아가는 것.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서영과의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저희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이거 좀 봐요. 현우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가압류 통지서. 이서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건 겁니다. 이게 뭐야? 누가? 채권자래요. 아빠가 10년 전에 친구 사업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파산하면서 아빠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래요. 얼마나? 2억 5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 5천. 이서연한테 1억 5천을 주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 5천을 더 갚아야 한다고?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빠도 오늘 통지서 받고 알았대요. 지금 회사에서 당장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미선아, 당신 이게 뭐예요? 보증을 섰다고? 언제? 10년 전이야.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보증을 섰어. 그때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줄 알았어. 그리고 정말 몰랐어. 친구가 그렇게 될 줄은.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또 비밀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저한테 뭘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2억 5천을 어떻게 갚아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전세로 옮겨야지. 어쩔 수 없어.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우리 가족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유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해 본 후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선님, 보증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갚아야 해요. 그럼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시든지. 파산? 그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파산을 해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제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요. 시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뭐라고? 와이프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신대요. 이런 집안과 계속 인연 맺고 살 수 없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의 가정까지 무너지는 건가요? 소영도 회사에서 소문이 났는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상사가 은근히 눈치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래요. 뭐라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현우는 이혼 위기고 소영이는 회사에서 고통받고 나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미선아, 제발. 지금은 안 돼. 지금 이혼하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요? 더 기다리면 뭐가 나아져요? 당신은 또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근데 제발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해. 함께요? 당신이 만든 위기를 왜 내가 함께 극복해야 해요? 당신이 내 아내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서로한테 이렇게 하나요?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비밀을 숨기고 결국 다 망가뜨리나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내 꿈도 내 인생도 다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바람 피우고 빚 보증 서고 우리 가족 망가뜨렸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소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이웃 사람들 다 들어요. 소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거예요? 그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제 말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결정 따를게요. 엄마가 행복해야 해요. 오빠. 소영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소영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 살아야 해. 아이들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다니.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재산 가압류와 각종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남편은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을 다 망가뜨렸어. 남편의 독백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현우야, 소영아, 미안해. 아빠가 다 망쳤어.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최악의 순간을 함께 견뎌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깨어났을 때 제 결심은 섰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응,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당신이 한 일들이 너무 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집도 팔아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현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이 위기를 넘기는 게 먼저예요. 그럼 같이 살되 부부로서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살아요. 당신은 당신 방, 나는 내 방. 당신은 일자리 찾고 나도 일자리 찾을 거예요. 같이 빚 갚고 집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갈라서요. 제 말에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우리 둘 다 더 힘들어져요. 일단 위기를 넘기고 나서 정리하자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 각자의 짐을 나눠지고 가는 동반자. 아니,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탄 두 사람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를 젓는 두 사람. 이것이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최악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올라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현우가 첫걸음을 뗀 거실, 소영이가 공부하던 책상,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여 앉던 식탁. 모든 것에 제 인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구했어. 작은 회사지만 격리 일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일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60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마트에 계산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면접관은 제 나이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살았던 제가 밖에 나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중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선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즘 여기서 일해요. 이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이 겹쳤어요. 제 대답에 이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그녀의 물건을 계산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서연은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저 다음 주에 부산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합의금으로 빚도 다 갚고 이제 정말로 새 출발하려고요. 박미선 씨도 행복하세요. 이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하는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와이프랑 다시 대화했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와이프가 조건부로 다시 기회를 주겠대요. 제가 아빠랑 거리를 두고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면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래서 너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빠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당분간 연락 안 하겠다고. 현우의 말에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지. 아빠는 괜찮아. 아빠. 아니, 정말 괜찮아.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남편의 말에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 때문에 아들까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곳곳에서 추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그 모든 것이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에게 오늘은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야. 미안해. 이 편지를 당신한테 줄 용기가 없어서 서랍에 숨겨두고 있어. 나는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어.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니까 결혼했어. 하지만 1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깨달았어. 사랑은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쌓이는 거라는 걸. 당신이 아침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 남편 수환이가. 편지의 날짜는 2000년 3월. 남편이 이혜진과의 일을 겪고 몇 년 후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쓴 걸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이거 봤어요.
저는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서랍에 있었어요. 언제 쓴 거예요? 결혼 10주년 때. 당신한테 주려고 썼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줬어. 왜요? 그때 이미 혜진이랑 일이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 지금도 진심이야.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저를 사랑했으면 왜? 나도 몰라. 그때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외로웠어. 인정받고 싶었어.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트럭 한 대에 담겨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와서 짐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마지막으로 이 집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짐이 다 실리고 텅 빈 집에 우리 가족 넷이 섰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었는데. 그래. 너희 둘 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새 집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소영의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거짓이 아니라 진실 위에,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행복했던 기억도 슬펐던 기억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지가 스르륵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빠지지 않던 반지가 마침내 빠진 겁니다. 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한 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도 빼도 될까? 남편도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쉽게 빠졌습니다. 우리는 손바닥에 올려놓은 두 개의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자. 일단 가지고 있자. 우리는 서로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반지를 버릴 수도 없고 다시 낄 수도 없는, 그저 가지고 있을 뿐인, 그것이 지금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동네가 다가왔습니다. 전세로 구한 작은 아파트, 예전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우리는 새 집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미선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저는 이곳을 제 방식대로 꾸며나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취향이나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을 놓았고 벽에는 제가 고른 그림을 걸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의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비 얘기나 집안일 분담에 관한 실무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승진 축하 파티예요. 정말 축하한다, 소영아.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소영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남편의 말에 소영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소영의 질문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지.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엄마는요? 나도 비슷해. 마트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제 대답에 소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두 분이 각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서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소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만 협력했습니다.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트에서 일하던 중 채소 가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아주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나 죽지도 않아. 그나저나 들었어. 이사했다며? 네, 전세로 작은 데로 옮겼어요. 남편이랑은 같이 살아요.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완전히 헤어지는 것도 예전처럼 사는 것도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지. 맞아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미선 씨, 내가 보기에 당신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하더니 이제는 당당해 보여.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설거지 할게.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남편도 자기 몫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설거지 같이 해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 남편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현우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현우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화날 만도 했어. 괜찮아.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마웠습니다. 현우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남편도 손자 소식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은데 너는 좋은 아빠가 되어라. 네, 아빠. 노력할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은 화목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섰습니다. 미선아, 왜요?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지면 안 될까? 남편의 질문에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부부로. 남편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남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 언젠가는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 살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것도 그렇긴 한데. 남편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일기를 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지 6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슬펐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다는 말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맞는 삶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현우가 곧 아빠가 된다. 나는 할머니가 된다. 신기하고 기쁘다. 내 손자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뛴다. 남편은 여전히 미안해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준비가 안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지금 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용서하지 못해도, 다시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빠진 그 반지. 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 과거였습니다. 부정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제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반지가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선아. 응? 고마워. 그냥 여기 같이 있어줘서.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비록 예전 같은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제 결말입니다. 극적인 화해도 완벽한 용서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박미선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60년을 살아온 제가 마침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해는 계속 떠오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저도 계속 살아갑니다.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